종신토록 거기 직장을 끝까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명문대를 들어가면, 아니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뭐 좋은 그 기업에 들어갔다. 그 기업에서 한 40대 되면, 30대 후반 되면 명예퇴직하라고 그래. 그래서 40대부터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기업하고 이렇게 그 하청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무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중소기업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 거기서 또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도 결국 이 사람이 간 중소기업의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 사람과 중앙 대기업과의 끈 이런 걸로 관계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실력으로 성공하는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그 제도권 틀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명문대를 들어가서 성범죄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인생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 시대에는 학벌이 중요했어. 근데 내가 볼 때 지금은 나는 별로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어느 대학을 꼭 가라.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된다. 아니, 그럼 뭐 하냐고. 솔직히 해서 서울대, 연고대, 이대에 정유라 같은 애 한 명밖에 없었겠냐고. 여러분, 저기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너네들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수업도 안 듣고, 개판으로 공부도 별로 안 했던 애가 명문대 간 거 있냐? 제보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학교 다닐 때 학교생활 개판으로 한 새끼들 중에, 그런 연놈들 중에 명문대 갔다는 애들 있냐? 그래서 그거 제보 받아서, 걔네들이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갔나? 이거를 나는 검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조사해봐야 된다고 봐. 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 너무나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애들의 인생을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모들과 학교의 그 어떤 썸씽? 이걸 가지고서는 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애들을 들볶지 말자. 우리가 애들을 들볶지 말자. 우리 애들이 사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야. 결국은요, 요즘은 아이의 성적은 애의 실력이 아니야. 아이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인맥과, 할아버지의 재산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인맥과, 엄마의 정보력, 아이의 체력. 애는 체력만 튼튼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학력이 결정된다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집안의 성적인 거야. 그래놓고 애한테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애한테 공부 잘해라 막 성적이 최고다 그런 얘기도 나면 하면 안 된다고 봐. 나는 별로 정보력도 없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인맥을 동원해서 애를 대학 보내면 그게 곧 치명상이고 결국 우리 딸이 좋은 대학을 못 간다면 그건 우리 부모의 탓 아니야? 우리가 부모들이 애들한테 막 그 명문대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대학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성공해라. 막말로 최순실의 학벌도 가짜라며. 최순실이 무슨 미국에 있는 무슨 유아교육과를 나왔다라고 이제까지 떠벌리고 다녔는데 그 대학에는 유아교육과가 없었대. 그러니까는 결국 지금 나라를 주무른 최순실이도 학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력이라는 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수능 시험에 1, 2점에 인생을 가른다 라는 생각으로 애들을 괴롭히지 말자. 공부는요, 나는 솔직히 대학은 공부하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만 가게 해야 된다고 봐. 공부하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만 대학을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아니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장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얼마나 아까워. 아니 공장 가서 일하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냐고. 공장에 맞는 기술만 배워서 가면 되는 거지. 예? 우리 사회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원래 학벌을 중시 안 했는데 미국도 몇 년 전부터 그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 무슨 마트에 매니저를 주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왜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 그 줄리아 로버츠가 교수로 나오고 톰 행크스가 학생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그 미국의 그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학벌주의로 바뀌어가는, 얘가 이제 무슨 마트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그 소위 연령이 오래돼서 계속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자르는 거야. 자르면서 핑계가 뭐냐면, 너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대학교 졸업장을 따와야 너를 그 매니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교를 가서 줄리아 로버츠를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미국 사회도 막 학벌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야. 한마디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갔을 때는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 진학자가 30%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 이상자들처럼 그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업 전체가 우리나라 무슨 인문학부 수업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고전을 다 읽고, 두꺼운 고전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리포트로 낸다든가, 그리고 읽고 토론한다든가, 이런 게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공원에서 책 읽고 있어.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말에 텔레비전 보면서 그 팝콘 먹으면서 텔레비만 보잖아.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휴일에 전부 공원에 가서 책 읽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구조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무조건 학벌 중심, 학벌이 있어야 먹고 사는 로맨틱 크라운? 그게 영화 제목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해도 깡통들이 많잖아. 대학교 졸업하고도 묻지마 투표하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근혜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걸로 보면 학벌이 인생을 결정하는 이 사회는 끝났다.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 가령 무슨 도매업 하시는 부모님들, 세탁업 하시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여기고, 너는 나보다 잘 살아야 된다, 너는 판검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도매업으로 성공한 거, 그거 일종의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에서 성공한 거야. 도매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영업 분야에서 베테랑인 거야. 왜냐면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런 부모들이 자기가 해온 장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장사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인이 제일 산농공상, 그래서 상인이 제일 미천하다, 그건 옛날에 조선시대 얘기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의 기본은 마케팅이고, 그게 상업 아니야. 거기다 이 도매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전문직이에요. 나는 도매 시장이 전문직이라고 봐. 그리고 가령 도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그것도 나는 전문직이라고 봐. 우리가 전문직이 무슨 판사 검사도 아버지가 재벌일 때나 잘 나가는 거야. 아버지가 재벌일 때나 잘 나가고, 재벌이 아닌 판검사들은 그 판검사 그만두고도 그렇게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가치관을 달리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막 소위 사자 들어가야 전문직인 것처럼. 근데 그 사자 들어가는 자리가요, 그것도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최동국 봐봐. 실력으로는 최고인데 지금 검찰에서 잘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거리를 강요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라. 그러면서 너는 무능하다, 네가 거기서 실패하면 너는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 대학교는 공부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책을 보고 하루 종일 막 뭔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막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학을 가야 돼. 근데 그런 사람 아니면 난 대학 가는 거 반대야. 예. 그렇게 해서 대학 가봤자,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등록금을 1억 가까이 쏟아 부어봤자, 그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내놓지도 못하는 졸업장을 위해서 우리 돈 쓰지 말자.
차라리 그 1억을요. 차라리 그 1억을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그 한 번에 500만 원 정도를 주고 너 6개월 정도씩 가서 해외 저기 그 뭐야 배낭여행 하고 와라. 그게 나는 더 좋은 교육이라고 봐. 중국을 가서 중국 가가지고 진짜 몇 년을 한번 중국의 바닥을 굴러봐라. 그 막 유럽에 가서 유럽의 바닥을 한번 여행자로 굴러봐라. 미국 대륙,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을 한번 굴러봐라.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나는 그 1억 원을 학교에 갖다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아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행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전 여행을 해보는 것도 나는 참 의미 있다고 봐. 그래서 곳곳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뭐 일당을 받아서 그걸로 또 다음 여행지를 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게 도리어 우리가 인생을 달리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지방에서 애들을 이제 무조건 도시로 보내고 막 대학교 가라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 품을 떠난 자식들이 도시에 가서 외롭고 그래서 사고치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우리가 도리어 이제 그 호남 같은데 호남에 아예 친환경 농업단지를 구성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해서 그거는 정말 그 이 유통업자들에게 찻대기로 주지 말고 그리고 그 유통업을 해서 만든 것들을 아이들이 이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그 그 컴퓨터 그래픽 배우고 그리고 쇼핑몰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 동네 쇼핑몰 우리 동네 아이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에서 난 물건을 배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게 지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잖아. 젊은 애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다른 걸 가르치자.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사람 대접 받는다라는 나는 그거 진짜 잘못된 거다. 도리어 농사 지으면서 방송대로 학위를 따면 된다고 봐. 농사 지으면서 방송대로 학위를 따고 방송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든가 그리고 뭐 문학을 좋아하는 애면 농사 지으면서 방송대 문학을 공부하면 되고 그래서 학위는 방송대로 따고 그리고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먹고 사는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대학교를 나와야만 먹고 살던 시절 지금은 아니다. 대학교 나와도 먹고 살지 못해. 대학교 나와서 맨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정말 이 수능의 날, 수능 보는 날 우리 애들한테 네 인생이 수능 하루에 결정된다. 그러지 말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딸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수능에 실패한다 해서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 수능에 실패했다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무나 그래서 수능을 못 볼까봐 애들이 1년 내내 전전긍긍하게 하지 말자. 도리어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능률을 저해해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1년 동안 후회 없이 해봐. 해보고 뭐 안 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뭐. 그리고 그 수능에 실패하고 명문대를 못 갔다 그래서 네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네 인생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격려해 주자. 예. 오늘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의 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자. 사실요. 그 매달 주는 가회비도 너무 아까워. 우리도 지금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가회비를 쓰고 있는데 1년이면 600만 원이야. 600만 원씩 3년이면 그걸로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세계 일주도 하겠구만. 1800만 원이면.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쓰면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근데 막 지가 하겠다고 도와달라는데 돈 없다고 자를 수는 없고 근데 실제로 공부한다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50만 원을 드린다고 그러면 되게 무책임한 부모로 봐. 무성의한 부모로. 왜냐하면 막 애들 그 뭐지? 인강도 과목당 뭐 100몇십만 원 한다며. 100몇십만 원짜리 인강을 다 이제 뭐 신청해주고 그러면서 가회 따로 학원 따로 학원은 정보를 얻으러 가고 가회 선생님은 문제 풀이하려고 따로 붙어주고 과목별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들을 굉장히 쓴다는 거야. 애가 하나인데 그까짓 거 한 번 올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무슨 올인이야. 우리 빚이 얼만데. 네.
그래서 뭐라 그러나 EBS 좋은데, 근데요 그 EBS가 얘기 들어보니까 EBS하고 수능을 연계해서 억지로 문제를 내느라고 그래서 요즘에 수능 문제가 그렇게 골 때려진대. 아니 어차피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계가 있잖아. 근데 EBS만 들어도 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면서 EBS 교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괴물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요즘은 그래서 EBS 말고 뭐 무슨 강남구청 뭐 이런 것도 듣고 하여튼 인강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인강이라는 게 우리도 해보면 알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뉴스하고 자기가 종이신문으로 보는 뉴스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도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강은 모니터를 통해 보잖아. 근데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할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남는 것보다 시각 정보로 너무 많은 감각을 써버리기 때문에 뇌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강이 그렇게 머리에 남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시각 이미지, 눈으로 시각 이미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각 이미지에서 뇌 용량의 80% 90%를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남은 내용이 머릿속에 안착되는 데는 10%밖에 못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인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가 책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런 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괴물 같은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성공하는 거잖아. 비정상적인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지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와. 문제 한두 개밖에 안 틀려. 근데 이런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 그런 애들 많죠. 막 모의고사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하고 대화하면 일상적인 대화가 안 돼. 문제 푸는 괴물이 돼서 그래. 부모 학벌이 자녀 학벌로 세습되던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지금은 부모의 재산이 아이의 학벌을 결정해. 예. 부모의 재산이 아이의 학벌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재벌이 아니면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학벌을 줄 수 없어. 그러니 학벌로 성공하는 사회를 우리가 없애야 돼. 학벌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뭐 배관이면 배관, 도배면 도배, 이런 뭐 칠이면 칠, 자기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그 기술을 자녀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협동조합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 조합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정말 이 사람은 장인으로서 물건을 칠을 잘한다, 도배를 잘한다, 수리를 잘한다, 그런 게 인증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부탁해서 서로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것도 그걸 뭐라 그러니 대기업 편의점들만 들어와 있잖아. 근데 정말 이 슈퍼마켓들이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조합 슈퍼마켓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조합 슈퍼마켓으로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롯데 거 아니면 우리 동네 없어. 우리 롯데 불매운동을 하려는데 롯데가 아닌 아이스크림 거의 없는 거야. 다른 아이스크림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된 상점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 생활협동조합에서 품질 인증을 위한 노력들도 스스로도 해내고 그런 세상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먹고 사는 사실요 1%의 재벌이 99%를 먹여 살린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1%의 부자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말은 개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20년 동안 가장 성장한 게 누구냐 하면 삼성하고 SK통신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통신인데 삼성전자하고 SK통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온 국민이 공짜폰인 줄 알고 그 삼성 휴대폰을 전부 다 SK에서 사서 쓴 거야. 받아서 쓴 거야. 그러면서 35,000원씩 우리가 계속 기본요금을 냈잖아. 다른 나라 기본요금 15,000원 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비싼 기본요금을 3배씩 내고 SK하고 삼성의 노예였던 거야. 그래서 99%가 이 SK하고 삼성전자의 노예로
삥을 뜯기면서 1년 내내 그거 다 현찰 장사였잖아. 다 자동이체로 가져가는 현금 장사. 그 현금으로 걔네들이 부자가 된 거야. 근데 마치 우리 국민들이 1%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우리 1%를 핏바라먹고 성장한 애들이야. 그 다음 지금 그 최순실이가 빼돌린 770억 그거 기업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냈겠어? 걔네들이 그 돈 다 어디서 낸 돈, 무슨 돈으로 냈겠어요? 노동자들한테 줘야 될 돈 안 주고 창고에 넣어놨던 거 거기서 꺼내준 거 아니야. 결국은 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우리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지네들의 사리사욕으로 채웠던 아주 인간 말종들인 거죠. 그죠?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임금이 올라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래놓고 노동자들한테는 3분의 1, 4분의 1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1%가 99%를 부자로 만든다. 그 뻥에 넘어가면 안 되고, 예. 도리어 지금 상황은 99%가 1%에게 삥 뜯기는 시대. 99%가 1%에게 삥 뜯긴 거지. 예. 절대 99%가 1%가 99%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예, 그 얘기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말이야. 그 다음에 막 비정규직의 월급도 계속 깎고 말이야. 그리고 막 그 비정규직하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경쟁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빼돌려가지고 그거 창고에 쌓아놨다가 최순실 아가리로 다 쳐넣은 게 그게 재벌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예. 그래서 재벌이 살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것도 옛날 얘기지. 재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거래하냐고. 저 공장 지을 거 전부 다 베트남이니 필리핀이니 이런 중국이니 이런 데 가서 짓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거기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1%가 99%를 먹여 살린다는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거짓말에서 빨리 깨놔야 돼. 도리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99%끼리 뭉치면 1% 없어도 우리끼리 다 먹고 사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99%끼리 뭉치면요 1% 새끼들 없이 1%한테 삥 안 뜯기고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소비하는 거 우리끼리 소비하고 우리끼리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우리끼리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가르치고 그게 1% 새끼들을 제외하고 99%가 우리가 뭉치면 훨씬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이탈리아를 가보면 이탈리아가 되게 지역별 그 차이가 커요. 예. 이탈리아의 지역별 차이가 뭐냐면 이탈리아의 북부에 이제 뭐 그 르노도 북부지. 그리고 뭐 그 밀라노, 그리고 베네치아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이야. 여기는 이제 그 발전된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알프스 산맥의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옛날부터 공업지대가 발달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은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무슨 뭐 피렌체라든가, 또 바티칸이라든가 이게 다 중부지방에 있어. 시에나 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이 이제 나폴리, 이런 게 이제 남부지방에 있는데, 이 이탈리아 남부지역이 지금 지중해를 타고 들어온 난민들이, 예, 그 난민들이 전부 다 이 남부지방에 막 버글버글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소매치기 같은 걸 많이 한대.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원래 남부가 그 관광의 제일 명소였어요. 그 나폴리가 세계 3대 미항이라 그랬어. 가장 아름다운 항구. 근데 지금은 그 나폴리의 사람들이 관광을 못 가는 거야. 그 치안이 불안정해가지고. 인터라케는 스위스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지역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리어 이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괜히 통일했다. 차라리 분리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 북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남부를 먹여 살리는데 북부 지역이 돈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분리 독립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웃기는 건 뭐냐? 실제로 분리 독립은 북부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북부 지역만 따로 자기네들의 세금을 자기네 복지에다 투자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런데 도리어 지금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게 남부지방이야. 왜 그러냐? 남부 사람들을 또 꼬신 거야. 배 총리 이런 새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남부는 따로 독립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랑 똑같냐면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선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탈리아의 남부 사람들이 그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분리 독립하면 북부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남부에서 분리 독립하자고 막 주장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정치가 워낙 썩은 데에다가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리고 이탈리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도시만 그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한 거야.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협동조합이 발달한 도시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도시 사람들의 70%인가 80%가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합원들끼리 생산된 거를 교류하고 조합원들끼리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만 밀라노하고 달라. 밀라노는 북부의 공업도시고, 볼로냐 그 중부에 있는 하여튼 뭐 중부하고 북부 사이 정도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볼로냐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경제 위기를 모면을 했다는 거야. 그러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로냐를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이념적으로 공격하고 이래서 그 볼로냐가 깨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볼로냐가 막 위기를 겪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그 공동체, 99%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고 그 외부 세력이 공격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볼로냐도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볼로냐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 네. 자, 그래서 좌우지간 전 세계를 병들게 하는 게 미디어다. 전 세계의 언론이 국민들을 다 바보로 만들고 국민들의 생각을 썩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서 이 언론이, 내가 어제 중요한 얘기 하려다 말았더라고. 어젠가 그저께 뉴스의 시대. 프랑스의 알랭 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보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떠들어온 내용이야. 내가 1980년에 우리나라에서 5.18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언니가 대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광주의 상황을 듣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전해준 거야. 근데 아무리 뉴스를 봐도 우리나라 군인경찰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뉴스에 한 자락도 안 나와. 난 우리 언니가 미친 줄 알았다니까. 근데 5월 말에 광주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간첩의 선전선동으로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군인 경찰이 효과적으로 진압을 했다. 근데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라. 그게 1980년 5월 말에 M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야. 나 5학년 때. 나는 그래서 그럼 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난 뉴스를 믿지 않았어. 그때부터 내가 뉴스를 안 믿고, 뉴스 저 새끼들은 뉴스인 척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살아왔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42년 동안 뉴스를 들어오면서 그 뉴스가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 특히 냄비 여론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게 나예요. 왜 우리가 냄비 여론이냐? 냄비 언론이지. 지네가 막 이것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확 바꿔갖고 수십 개 언론이 동시에 떠들면 이슈가 바뀌는 건 언론이 바꾼 거지.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지들이 이슈를 훅훅 바꾸면서 우리한테 냄비라고 욕하더라. 내가 2007년에 처음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프리카 방송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왜 우리가 냄비냐? 우리는 가마솥이다. 우리는 3.1 운동이 3월 1일 하루 일어난 줄 아는데 3.1 운동이 사실 1년 동안 진행됐다. 아니 어느 냄비가 1년 동안을 끓으냐.
어떤 냄비가 1년 동안 끓고 있냐. 이거 가마솥인 거다. 우리는 가마솥 민족성인데 이걸 일본 놈들이 냄비라고 양은이라 해갖고 이 일본 놈들이 냄비를 공급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조선 것들은 냄비랑 똑같아서 쉽게 끓고 쉽게 식는다.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성이 냄비 근성이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든 개소리야. 냄비 여론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냄비 언론이 있는 거야. 언론이 지들 멋대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언론이라는 걸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출판 인쇄기구가 있어? 신문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 옛날 우리 선배들은 등삭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막 손으로 뭐 이렇게 볼펜 비슷한 거, 잉크 없는 볼펜으로 무슨 판을 긁어가지고 거기에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갱지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싸구려 종이에다가 막 그 시커멓게 등사가 되는 그런 걸 돌려가지고 막 뿌리면서 진실을 보도하고 그랬던 게 우리 옛날 시절이었어. 그러다 그것도 막 그나마 만들어 놓은 걸 다 털리면 그냥 죄에 잡혀가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도 입소문으로 우리는 4.19 혁명을 하고 5.18 항쟁을 하고 87년 60 항쟁을 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종이신문 중심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그 텔레비전 중심으로 바뀌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 문화였어요. 라디오 뉴스를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근데 80년대부터 텔레비전이 온 나라에 다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통한 이제 그 국민 세뇌가 됐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텔레비전은 정말 자본이 많이 들어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점점점 이 민주 언론이 줄어들고 있었어. 사라지고 있었지. 그때 만들어진 게 이게 아프리카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아프리카야. 그때 판도라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동영상을 올리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는 맨 처음부터 생방송이라는 시스템, 즉 채팅을 한다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제일 빨리 발달했고 제일 빨리 발달한 인터넷으로 우리나라는 채팅 문화가 발달한 거야. 그래서 이 채팅과 이 동영상을 연결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은 아프리카가 전 세계 최초였어요. 물론 다른 데서 한 대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건 아프리카가 유일했어.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대단한 시스템이었어. 내가 2007년에 아프리카로 들어왔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언론이 알려주는 게 거짓말인데 그 언론이 거짓말인 걸 알릴 수 있는 창구,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드는 창구.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려면 웹캠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돼. 그럼 웹캠, 컴퓨터, 뭐 3만원짜리 마이크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래서 이 처음에 아프리카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소위 2008년 광우병 항쟁을 아프리카가 주도하게 돼. 실시간으로 그 시위 현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2008년에 광우병 시위 한참 하고 있던 8월 달에 문용식 사장이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탄압이 시작됐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이상한 뭐 여비제이들이 있다. 응? 뭐 사행성 산업이 있다. 근데 그게 다 일반 BJ들이 잘못한 거야. 일반 BJ들이 잘못하는 건데 그게 아프리카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서 이제까지 아프리카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선 그런 문제 있는 BJ들을 어떻게 했느냐? 죄 잘랐어. 전부 다 경고 주고 그렇게 그런 방송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면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가서 그 방송을 폭파시키거나 아프리카에서 방송 못하게 괴롭히거나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사이트보다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발달한 게 아프리카예요.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손석희 뉴스, 나 진짜 오늘 어제 거 손석희 뉴스를 오늘 보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못 봐.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못 들으면 다시 돌려서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 아침에 들어 손석희 뉴스를. 근데 오늘 그 손석희 뉴스를 이제 딸이랑 같이 듣는데 딸이 엄마
손석희 뉴스 없으면 우리나라 어쩔 뻔 봤어? 그러던 거야. 진짜 그래요. 손석희 뉴스가 없으면 어쩔 뻔 했나. 그 말이 맞아. 근데 손석희 뉴스가 언제 생겼냐? 그 13년 11월에 생겼어요. 13년 11월에 생겼어. 그 전에는, 그 전에 13년까지는 그러면 뭐밖에 없었냐? 아프리카밖에 없었다니까. 아프리카밖에 없었어.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그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 낙곰수도 없었어요. 소위 이 인터넷에서 시사 방송을 하는 게 나랑 팩트TV밖에 없었는데 팩트TV 현장 중계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근데 그 뉴스를 분석하고 그 올바른 방향을 찾고 이거는 나밖에 없었어 그때. 내가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2010년에 하루에 14시간씩 천안함 가지고 내가 방송을 했잖아. 그때 내가 그 모든 나온 수천 개의 뉴스들 중에서 진실을 보도한 것들 뽑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우리 방은 그때 2010년부터 천안함에 문제가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탓이라는데 근거가 없다. 그걸 나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세월호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낙곰수는 2011년 4월에 나와. 2010년에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는 나 혼자 싸웠어. 그래서 2010년에 11월에 연평도 사태가 터지고 그 연평도 사태 때문에 국정원이랑 나랑 붙어요. 그게 11년 1월이야. 2011년 1월에 나랑 국정원이랑 붙어가지고 한판 세게 붙고 그때 DC 인사이드의 연평도 북계 갤러리랑 나랑 붙은 거야. 그 1월 달에. 그래서 내가 이긴 거야. 연평도 북계 갤러리를 이겼다니까. 내가 혼자 이긴 게 아니라 DC 인사이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여러분들이라면 용서가 됩니까? 그래갖고 DC에서 야구 갤러리하고 그 다음에 코미디 갤러리가 딱 나서가지고 그 연평도 북계 갤러리 짓밟아 버린 거야. 그래서 연평도 북계 갤러리가 죽고 3개월 만에 나온 게 낙곰수야. 지금 생각해보면 연북계리 죽고 나서 3개월 만에 나온 게 낙곰수야. 그리고 그 낙곰수를 얼마나 많이 퍼돌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맨 처음부터 수상해. 내가 국정원을 그 DC사이드에 그 국정원을 깨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나온 게 낙곰수였어. 그리고 그들이 미건스라는 정봉주 팬클럽을 만들어갖고 그 정봉주 팬클럽을 막 띄운 거고 그렇게 11년 11월부터 박원순 시장 맨 처음에 시장 돼야 된다고 주장한 건 나 혼자였어. 낙곰수도 그때 안 끼었다니까. 천정배 박영선 경선할 때 내가 막 박영선 편 들었더니 천정배 지지자들이 나한테 개지랄했어. 나한테 시발년 쌍년 온갖 쌍욕을 다 해도 내가 박영선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박영선하고 박 시장 경선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뒤늦게 끼어든 게 낙곰수였어. 그거 몰랐지? 뒤늦게 끼어들었어. 근데 그 뒤에 마치 박 시장을 낙곰수가 당선시킨 것처럼 미건스를 막 띄운 거야. 그래갖고 그 미건스를 2012년 총선 돼서 말아먹은 거 아니야.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었는데. 내가 박 시장을 왜 내가 박 시장을 그때 시장으로 당선시켜야 됐다고 생각했냐면 12년 대선은 모든 야권 진보 세력과 민주당이 합쳐야 된다. 민노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12년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었어. 그러면 외부의 시민사회 세력이 진보적인 시민사회 세력이 민주당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나는 봤기 때문에 그 한 예로 내가 박 시장을 당선시켜서 그 외부 세력이 민주당이 아닌 외부 세력이 민주당과 더불어 단일화해서 당선되는 기적을 만들겠다. 그게 나의 계획이었어. 난 그 길로 쭉 간 거야. 근데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낙곰수가 올라타더니 자기네들이 막 박 시장을 만든 것처럼 물론 낙곰수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를 그렇게 한 거였지. 그랬던 이 낙곰수가 지금 보면 이번 그 지난 12년 대선 때 그 총선 말아먹고 나서 총선 때 이 낙곰수 팬클럽 미관스에서 계속 통진당을 지지하더니 그 통진당 지지하고 딱 말아먹었잖아. 12년 총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낙곰수에서 누굴 지지했어?
안철수 지지했잖아. 기억나지?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모아서 문재인에게 단일화해 줄 거라고. 그때 분명히 낙곰수 지지자들이 한 말이야. 기억나요? 나더러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난 지금도 그 대사가 기억나. 낙곰수 팬들이 와서 내가 안철수에 대해서 나는 안철수가 아름다운 단일화 해줄 사람 아니다. 그 사람 본성이 자기로 단일화 해주는 거 아니면 절대 협력할 사람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나더러 어쩌면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냐고. 역시 이게 여자의 그 대사 기억나? 여자의 한계라고? 김어준이 보는 게 훨씬 넓게 본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중도 세력을 묶어가지고 문재인에게 힘을 몰아줄 거라고. 그때 기억나요? 12년 여름에 채팅창에 7월 달에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러더니만 결국 그 김어준 사단, 김어준 문성근 이쪽 사단에서 안철수를 너무 띄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여자들이 그러는 거야. 감옥에 있는 언니들이 야, 너네는 후보가 누구니? 안철수니 문재인이니? 내가 감옥에서까지 쪽팔려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선거운동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걸로 허송세월했잖아. 마지막에 안철수가 문재인의 마지막 광화문 유세에 나왔다고. 아니 문재인이 후보인데 안철수가 왔다고 왜 울어 사회자가. 그 미친놈 아니냐고. 문재인이 나왔을 때 울어야지. 안철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울었다며. 그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짓거리를 했어 낙곰수 팬들이. 그래서 말아먹은 거야 대선을. 안철수가 후보 등록 안 한 걸로 걔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안철수를 잊어라. 안철수는 있고 내가 이제 안철수는 있고 뭘 중심으로 가라. 문재인이 보여주려는 대한민국이 뭔지를 설명해라. 계속 감옥에서 외친 게 그거야.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제 안철수는 잊어라. 더 이상 안철수 입에 달지 말고 문재인이 보여주려는 그 미래가 뭔지,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딱 두 마디야. 사람이 먼저다. 담쟁이. 뭐 대한민국 국민들로 담쟁이가 되라는 거야? 사람이 먼저다? 아니 사람이 먼저인데 뭐보다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인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망치 부인님,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안 나왔어요. 문재인 지지를 확실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 그래서 진다 그랬어. 결국 그러더니 지금 지난 총선 때 말이에요. 지난 총선 때 그 김어준 사단에서 어떻게 했어? 정청래를 컷오프 시켰다라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어. 문성근이 나서서 더민주 낙선운동 했다니까? 문성근의 그 유명한 트위터 있잖아. 더민주 후보들을 만나면 정청래를 컷오프 시켰죠? 제 표를 얻고 싶으면 정청래 컷오프를 취소시키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게 낙선운동 아니야.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결국 그 무슨 팟캐스트 문성근이 이끄는 그 팟캐스트 진행자들 죄 다 같이 더민주 낙선운동했어. 정청래 컷오프 시켰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러면서 걔네들은 진보 정의당 선거운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정의당 1,000만 명이 듣는다며 팟캐스트를. 그러면 1,000만 명이 정의당 선거운동을 했으면 정의당이 10명 돼야 될 거 아니야. 6명인가 됐어. 총선 때. 정의당 지지율이 높다고 그 팟캐스트들에서 날마다 정의당 선거운동을 했다니까. 종편은 새누리당이 이길 거라고 다 지랄하지. 팟캐스트는 전부 다 정의당이 될 거라고 지랄을 하지. 그 속에서 간신히
그 더민주 일당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간신히 더민주 일당 만들고, 여소야대 국면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에 지네가 뭘 했다고 추미애 선거운동을 하냐고. 그때 더민주 낙선운동했던 김어준 사단이 지네가 뭘 했다고 더민주 당대표 경선에 후보를 지지해. 생각할수록 어이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만든 추미애가 뭐 했어? 전두환 예방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살았을 때 한 번도 안 찾아간 여자가 화합을 위해서 전두환을 찾아가? 이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러지만 이번에 박근혜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찾아간다고 지랄해가지고 국면을 완전히 박근혜한테 싸가지 없이 지가 그냥 나가게끔 만들어준 거. 그거 엊그저께야. 엊그저께. 그 추미애를 밀어놓고 추미애가 김민석과 더불어서 호남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문재인을 위한 노력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래. 나한테 누가 텔레그램으로. 지랄 진짜 생지랄. 지랄이 창고를 했어. 지랄이 창고를 했어. 자, 지금도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 오마이TV에다가 나 진짜 묻고 싶어. 그렇게 이재명을 띄우면 어쩌자는 건지. 난 지금 요즘 오마이TV에다 진지하게 묻고 싶어. 오마이TV하고 노컷뉴스에다가 CBS하고 오마이에다 진짜 묻고 싶어. 그렇게 이재명을 띄워서 나중에 어떡할 건데. CBS하고 그 오마이TV하고 그렇게 이재명 띄우면서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안 물어봤어. 오마이TV에서 왜 안 물어보냐고.